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 대체 왜 그런 것인지 분석하고 전망하고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바쁘시죠, 세 분 다. 근데 소개 순서를 보니까 의석순이네요. 당연히 제일 많고 그럼 저희 한석 있고 아직 없으시고 정치를 아시나 정치를 아시나 아, 역시 그런 깊은 뜻이. 역시 이게 의석수가 많아야 돼. 아니, 뭔 힘이 일이네. 세야지. 아니에요. 그래야 어디 내가 가도 봐서는 대접받아요. 기순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순으로. 아니에요. 한 번씩 이렇게 신장순으로 한 번갈아 거야. 가면서 하려고. 안 지키는 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닙니다. 아니, 세 분 중에 요새 누가 제일 바쁘세요?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김용남 김용남 부장이 의원님이 제일 바쁘시죠. 안 나오시는 방송이 없으신 것 같은. 워낙 그러셨고. 예. 아니 방송은 극히 일부인데 사실은 하는 일 중에 네. 방송은 짬짬이 하는 거고요. 아. 저희는 이제 막 상당을 해갖고 바쁘죠 뭐. 안 그래도 바쁜데 네. 제3지대에는 큰 과제가 있잖아요. 통합이라는. 그렇죠. 이게 될 듯 말 듯 뭐 그러고 있어갖고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예. 통합 여부가. 사실 제가 제일 바쁩니다. 저도 언론에서 창당해야 주목도 되니까. 많이 지금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그런 정치 불신, 또 정치 혐오를 뚫고 이렇게 당원들 한 분 한 분 다 모으고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뭐 어렵고 바쁘게 지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정치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신인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봐도 저평가된 우량주예요. 아유, 저 동의합니다. 근데 네. 원래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빨리 좀 창당을 해서 네. 고평가를 받았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곧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그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하다가 순직한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 두 번째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뭐 항명죄 혐의 받고 있잖아요. 근데 또 JTBC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계환 사령관이 어제 증인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지금 가장 쟁점 아닙니까? 이 수사를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느냐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이 상황 파악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전화 걸어와서 상황 파악했다. 이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JTBC 단독 보도 보니까 통화가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였고 그리고 통화가 이루어진 뒤에 경찰에 넘어가 있던 최상병 관련 기록들이 군검찰이 다시 찾아왔다. 미묘한 그 시점과 두 차례 그동안 한 차례라고 거짓 발언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기소 자체가 대단히 무리인 것 같고 사실관계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는 거의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자체가 군이 아닌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게 마땅했는데 그게 갑자기 방침이 바뀌어갖고 도로 찾아오는 과정에서 박정훈 대령이 뭐 항명을 했다라고 지금 기소가 됐는데 네. 왜 갑자기 그 수사 기록을 경찰에 접수까지 됐던 걸 찾아오게 됐는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식과는 다른 수사 결론이 났고 그거로 지금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속속들이 우리가 짐작했을 만한 사실과 관련한 게 발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예, 이 수사와 사실관계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진행되면서 뭘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끝을 향하는 건 용산이죠. 이게 이렇게 기형적인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은 아주 최고 권력자가 개입했다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뭐 법적으로 이미 사망 사건과 성범죄 관련 경우에는 법이 바뀌어서 군검찰이 아니라 경찰에서 하는 부분인데 네. 이건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룰이. 네. 근데 그 룰이 뒤엉켰다는 건 뭐겠어요? 국방부 장관 그 이상의 사람이 무조건 개입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박정훈 이 대령에 대해서 기소가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도 결국에는 누구겠어요?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권력자가 개입됐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지금 당장을 피할 수 있어도요. 나중에 3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시간 책임을, 문제다. 그러니 지금 그냥 소나기만 피해가자는 시기예요. 근데 네. 가장 고약한 거는 이 소나기를 피하는 것을 이 사법 체계까지 다 흔들어가면서 예.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분통까지 다 터뜨려가면서 간다는 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뭐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겠지만 저쪽 용산 쪽에서는 예, 지칭하셨는데요. 알았어요. 용산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했죠. 용산에 용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3년 뒤에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박정훈 단장 측의 변호인은 다음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증인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이 원래는 그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 어떻게 보면 해병대에서 그 무리하게 임명 수색에 해병대 자원들을 투입시키면서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이런 국가의 과실 내지는 그런 고의성을 갖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물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국군 네. 통수권자입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이 갑자기 군기문란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지금 국기문란 사안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 군기문란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국기가 문란하다. 그렇죠. 지금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라는 것은 이제 군기문란으로 이 프레임을 잡은 건데, 사실 그 내막을 지금 들여다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군의 그 시스템이 지금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병대 수사단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박정훈 대령이 수사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경찰이 이첩까지 했는데 네. 그것도 장관의 결재까지 받았죠. 근데 갑자기 하루 사이에 장관의 결재가 바뀌면서 갑자기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네.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전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차관,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유재훈 관리관 같은 분들이 지금 개입을 했다라는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만큼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굉장히 의문이고요. 사실 이게 원래대로 따지다 보면은 해병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국방부는 그 독립성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리고 관련 사항을 취합을 해서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네. 지금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장에다가 전화도 여러 차례 걸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안보실에서도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넣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 외압의 정황은 충분히 포착되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거 김건희 여사건하고는 저는 볼 땐 차원이 다르다.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개입했다. 그것도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진짜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정말 보통 사안은 아니다. 아니, 이런 윤석열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과거에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당시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인데 조용공 검사장이 눈물까지 흘렸던 그런 장면을 국민들 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당시에 수사 외압이 있었더라면 그거와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차대한데 이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패턴은요. 오늘만 살자예요. 오늘만 살자. 오늘만 살자. 지금만 네. 넘어가자. 아. 그래서 그 뒤로는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억지를 쓰든 말든 간에 어떤 국가의 근간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무너뜨리든 간에 저는 본인과 본인의 주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룰을 깨버려요. 지금 저는 그런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최수근 상병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경고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예. 이 부분 피할 수 없다. 저는 그런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겠습니다만 아마도 사실대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게 장관 결재까지 났던 게 왜 갑자기 뒤집어지고 찾아오게 됐느냐. 아마도 즉흥적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특징이 모든 게 즉흥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최고 권력자의 어떤 말 한마디에 인맥이라든가. 그거를 주위 참모들이 안 됩니다 소리를 못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누군가는 안 되는 건 막아서야 되는데 다들 한마디가 툭 던져지면 그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러면 사실은 국가로서의 어떤 시스템이 대단히 흔들리는 것이죠. 네. 그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훈 대령의 모친께서 예. 여기서 이렇게 깨알 홍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개혁신당과 이준석 대표의 앞날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 새벽 기도하는 장면이 가끔 사진으로 전달이 됩니다. 예, 저희 아 쪽에. 정말 깨알은 곳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도 네. 이번에 개혁신당이 잘 돼야 됩니다. 아, 저희 프로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나오셔서 입장이나 좀 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깨알 홍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자, 지금 댓글에 안 그래도 개혁신당 화이팅! 뭐 하늘나무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김용남 의원님 언제 나오시나요? 뭐 창당, 민심동행 창당 축하합니다. 뭐 기다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드디어 7일에 KBS하고 단독 대담을 하겠다라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집권 3년차 국정부상을 밝히겠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그 9시 뉴스 앵커분하고 대담을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근데 뭐 국민들이 이 속시원해 하시는 부분을 다 물어보려면 기자회견을 해야 그렇죠. 맞을 것 같은데 네. 신년 대담으로 뭐 충분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이한 패턴이 생겼어요. 약속 대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속 대련. 네. 네. 보니까 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정말 뭐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약속 대련을 한 결과 꼴이 됐고요. 지금 국민들한테 어떤 이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KBS, 그다음에 KBS 최근 사장 박민수 사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앵커들을 다 교체했어요. 네. 그러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교체를 하고, 그러니까 한국 그 공영방송을 완전히 국영방송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그냥 거의 뭐 편하게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대담을 한다. 저는 그런 좀 느낌을 지울 수 없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녹화나 뭐 생방이나 이거는 이제 선택 여지는 있지만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어떤 입장인가를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요. 말해봤자 다 뭐합니까? 네. 다 사장 누각이고 다 그냥 말로만 하는 건데.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을 밝히는데 녹화를 통해서 실수를 최소화하고 아주 편집된 부분만 내보내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하나만한 면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곧 있으면 독일 국빈 방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건희 여사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 빨리 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다. 뭐 방안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둬서 억지로 쥐어짜내서 하는 아주 의미 없는 대담이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어요. 그럼 부대변인님 보실 때는 단어 하나하나까지 정제해서 편집해가지고 그렇죠. 보도의 이미지 연출식의 대담을 할 것이다. 아니, 그럼요. 100%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과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면피가 되겠습니까? 지금 약간 한 열흘 전에 있었던 소위 윤한 갈등과 관련해서 명품백이 이슈로서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스팟라이트를 받으면서 명품백이 잠시 뒤로 그 늦춰지는, 그러니까 미뤄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는데 뭐 의도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기자회견을 하고 사전 각본 없이 네. 거기서 질의응답, 재질의 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만족을 못하면 3차, 4차 질의가 이어지는 그런 게 있어야죠. 사실은 이 정도 사안이면. 근데 예. 최근에 특이한 현상을 제가 발견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면서 지금 민생 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물론 갑자기 취소된 적도 한 번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제 알기로 7번째인가 8번째 민생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분은 뭐 거기에 댓글을 달 수도 있고 왜 이런 거 계속 하냐, 뭐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게 사실상 총선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 운동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 좋아하는 분은 격려의 댓글을 달 수도 있잖아요. 예. 놀라운 건 반응이 제로예요. 어. 제가 어제 한번 그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네, 네. 상당 부분의 민생 토론에 관련한 기사에 예.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오. 하다못해 뭐 좋아요, 화나요의 예. 반응도 없어요. 놀랍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 대통령 관련한 기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없지? 물론 일부 기사에 댓글이 아주 조금 달린 건 있습니다만 예. 아주 미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뜻해지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어떤 공적 활동 내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한 어떤 외부적인 그 연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 욕하는 댓글이라도 많이 달릴 줄 알았는데 그거조차 없어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이거는 정말 대통령으로서 원래 주어졌던 어떤 본래 책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안 두는구나. 별로 기대치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아진 것보다 더 최악인 건 아예 쳐다보질 않거나 관심이 없어진 게 아닐까. 이렇다면 롤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최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국정 운영의 패턴 내지는 스타일에 대해서 대단히 반성을 해야 될, 그리고 아주 확 바뀌지 않으면 뭐랄까요, 이미 대통령으로서 어떤 기대치가 거의 없어진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신 변호사님 대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예. 모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뜻하는 거고, 결국에는 언론인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해가지고 궁금한 걸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인 국민들한테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힐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떤 질문을 가려받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하겠다? 예.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사실 왜 KBS냐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할 게 너무 많은데,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해주는 방식의 그런 생색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과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KBS와 대담하면서 사과를 한다 한들 그게 이렇게 국민들한테 와닿을까요? 거의 다 짜맞춰져서 억지로 받아내는 사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밥 세 끼 먹는 게 다 당연한 건데 이거 해주면 내가 밥 세 끼를 먹어줄게. 거의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매우 잘못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든지 간에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요,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라 예.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이 더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네. 집권 3년 차에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이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이시네요. 대로 별로 기대가 이젠 다 없기 때문에 별로 듣고 싶지 않다.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대담에서 사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전혀 안 보일 관심일 것 같아요. 전혀 안 보일 거예요. 저 생각에는 틀림없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목사를 메신저를 흔들겠죠. 지금 수사 시작했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수사를 시작한 거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메시지,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포지션이 이제 최재형 목사를 아예 그냥 악마화 시키겠구나. 예. 최재형 목사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서 선량한 우리 김건희 내 배우자를 이렇게 명품백, 디올백을 받게끔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공개된 영상들은 대부분 다 편집이 됐는데 그것도 아주 악마화 시켜서 아주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편집이 된 것이다 라는 프레임을 짜고 온 생각이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성지 영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렇게 지금 생각해요. 예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 주거침입죄 범한 범인이고 거기에 덫에 걸린 거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 들어갔지 않냐. 이걸 받는 거는 그 영상은 아주 일부분 김건희 여사가 마치 그걸 원해서 받는 것처럼 될 것이고 지금 말투도 비슷하세요. 네, 나머지 영상들이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다. 불리한 거 뺐다 하면서 최재형 목사는 완전히 파렴치고는 몰 공상이 커요. 그리고 나서 한마디는 하겠죠. 해명 정도, 뭐 유감 정도 국민들에게 오해를 끼쳤다면 어찌됐거나 유감이다 오해를 받아 정도 유감이다. 한마디 하면서 면피 툭 치고 나서
독일 가겠죠, 소리가. 근데 최재형 목사를 악마화 해도요. 예. 악마한테 받은 선물도 뇌물은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어떤 아, 오늘도 명언제죠. 그러니까 예. 어떤 특정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지금도 많이 해왔죠. 근데 많이 해와도 이 논란이 수그러들질 않잖아요. 네. 그 의미는 네. 국민들께서는 그 본질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어떤 시나리오로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하더라도 네. 그냥 국민들은 궁금한 거거든요. 왜 최재형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당일날 그 만찬에 왜 갔느냐, 어떤 경로로 들어갔느냐, 네. 그리고 지금 왜 명품백은 그 받는 과정에 대화를 다 들었잖아요. 네. 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권력에 대한 사유와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조짐이 잠깐만요. 조짐이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도 예. 최재형 목사를 흔들잖아요. 뭐 북한 쪽과 관련이 돼 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막 그런 구구 유튜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메신저를 흔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산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황교안 전 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거로 알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게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마 예. 지역은 아마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정한 거로 들었어요. 근데 출마 준비는 하고 있고. 네. 근데 저는 드는 의문이 이게 주거 침입이 돼요? 신 변호사님,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무리인데. 이거 카톡으로 이걸- 초대받고 검색과 받고 네. 초대받은 주거 그렇죠. 침입죄라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생겼어요. 허락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새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거든요. 매우 예. 평온해 보이셨어요. 아니 그리고 매우 기본적으로 그 노란 침도- 후지 막 이렇게 침도 하시면서 뱉고. 예. 코바나 콘텐츠는 일단 주거는 아니고 법률적으로는 뭐 포함은 건조물 되죠. 침입 다 포함은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몰래 녹음 내지는 녹화를 할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들어갔다고 해서 뭐 주거 침입 내지는 건조물 침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법조인 생활 30년 했습니다만 이건 너무 무리한 해석 같은데. 최신 판례에도 불법 목적이 있어서 네. 들어갔더라도 주거 침입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요새. 아니 범주를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 하나 더 이상한 거는 그 예. 선물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거예요. 아 예. 그것도 진짜 그러면은 그게 꼴이야. 그러면은 그게 되게 제일 심각해지는 이상하죠. 게 그 예. 말도 안 김건희 되는 여사가 공물을 받고 예.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얘기는 안 하시기를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이건 제가 아니, 조언을 아니 드리는 대통령 의원이 역할을 인정해야 역할을 하는 거 되는 있으니까. 그게 기울백이 준 대통령이 기록물이면 되는 거죠, 준 그러면은 갤러리아 백화점은 무슨 뭐 박물관이냐. 박물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드는 대통령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 예.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총선 전국입니다. 그 여야가 정책으로 팽팽한 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안 돼서 이재명 대표 철도 지하화 맞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뭐 지하에 설치를 해가지고 뭐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좀 의문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분 다 이게 무슨 재원 마련책 같은 거 내놓은 게 없던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제 페이스북을 보면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도 지휘하기 전에 제가 이미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출마 지역이 참 어디죠? 출마 지역이 파주 예. 쪽인데 아. 거기에 철도 지역 경의중앙선 철도 지하를 하겠다. 너를 4일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걸었어요. 아, 원존나다? 아니 보면 이게 팩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철도 지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도 지하는 오랫동안 여러 이 지자체나 광역 지자체장들이 나왔을 때 공약을 많이 걸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서울 같은 건 도심 불균형이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복원을 하면 도심 단절도 있을 뿐 그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고 그 위에 유부지를 통해서 상업이나 말하자면 거주 지역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용 문제를 얘기하죠. 그런데 네. 이번 철도 지하의 근본은 그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민자를 쏟아붓기 때문에 예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는 네. 이 철도 지하의 공사가 꽤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민원, 교통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난제고요. 예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민자를 통해서 국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도심에 대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이기 때문에 뭐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러면 근데- 요금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그럼요. 당연히 이 올라가긴 문제가 나오죠. 하는데, 올라가긴 하는데 이게 비용 문제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하지 못하면은요 이 말하자면 여러 주민들의
불편들이 해소가 안 돼요. 이건 음. 정말 도심 서울 지역에 있어서 강북 지역으로 갈수록 그렇고 이 뭐 구로나 이쪽으로 갈수록 또 거기가 도시가 완전 멀긴 하죠. 절단돼 있습니다. 아니 네. 절단돼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하면야 좋죠. 근데 당장 이게 민자로 해결하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화된다. 그럼 민자는 그 개인 돈인데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펀드를 조성하든 어디를 했든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성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 지하철 같은 경우에 연간 적자 규모가 뭐 한 9천억 정도 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민자로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 막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수익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요금이 지금보다 2배, 3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죠. 이게 그리고 한 구간 하나 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대 양당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구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네. 지화하겠다는 구간 자체도 상당히 긴 기간이고 따라서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민자기 때문에 예산 없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저도 한 네. 말씀 이게 해결 안 돼요. 네. 이래갖고. 아니 이게 돼요. 저 말씀 좀 지하 드릴게요. 문제가 네. 굉장히 그러니까 구간도 길지만은 기간도 굉장히 길게 이제 추진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화된 이런 대전략 같은 것들을 지금 이제 여야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지역에선 이슈로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필요한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국민적 공론화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여야가 다 해줄게라고 지금 공약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해주기 경쟁을 통해 가지고 표만 또 얻고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유명무실화 됩니다. 또 선거 때 되면 또 표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당연히 필요한 거 해야 되는데 예. 국가가 이런 철도나 아까 우리 서영주 대변인 말씀대로 국가 발전 전략 차원에서 이 도심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대전략 차원에서 이게 접근이 돼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선거 때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선심성 비슷하게 나오면은 사실 유권자들이 또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태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고 좀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예, 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메가시티로 서울을 확장시키면 지방이 소멸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정책이라는 게 한 극단적인 게 있어요. 어떻게 다 득만 있겠습니까?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좀 크면은 그 정책이 추진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철도 지하 문제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제 알기로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철도 지하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철도망이 많아지면서 가는 것이고 김영남 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비용 문제, 민자 부분에 있어서 뭐 철도 요금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 고려한 것이죠. 고속도로는 민자를 지어놓으면 요금을 올려서 받고 거기가 유료구간이 되지만 철도는 철도망을 주면서 망은 그대로 이용하되 유유부지가 덮여서 그 안에 민자를 통해서 그렇게 개발 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업성 부분들은 민간에서 그거는 판단하는 것이고 대부분 보면은 민자 역사 부분들에 많이 백화점이나 종합 쇼핑몰 두르지 않습니까? 결국엔 지어하면서 그런 비용들을 대부분 민간 쪽에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관 시설들은 국가에서 일부 예산을 투자하는데 통상 지금 한 40조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상 보면은 철도가 한 번에 고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기니까 구간 떼서 매립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정책적으로 조금 더 좀 검토를 해보시면 아니 네. 불가능하다고 네. 생각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 소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그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하면서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서 지방 소멸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국가 균형 발전 관련 세미나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김경률 비대위원장 한동안 조용했는데 다시 등판했습니다. 누구에게 원인이 있냐 하면서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야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국민 혈세가 낭비된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노무현 재단의 보조금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재단 건축비가 평당 2,100만 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고비용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대협에서 국고보조금을 5억 원을 신청하고 자부담을 19억 원 내겠다고 했는데 통장을 보면은 자부담 부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난데없이 시민단체에 대한 또 보조금 관련 의혹도 제기를 하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장 사실 밝혀야 될 문제가 그 이어지던 이슈로 보면은 김건희 여사 사과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일 것 같았는데 충격이 컸나 봐요. 등판을 하더니 갑자기 막 뭐 야당 비판, 시민단체 비판했어요. 이거는 무슨 맥락입니까? 충격의 맥락입니까? 일종의 생존 전략이죠. 아, 생존 전략? 네, 생존 전략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고 그게 살짝 충돌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를 하겠다고 했으니 최고위원격인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어차피 공관위에서 올라온 공천 여부에 대한 안이 비대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공천과 관련해서 자기가 심사하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적어도 비대위원은 그만두고 출마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을 야당 쪽으로 바꿔서 내가 이렇게 야당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예. 출마도 하고 비대위원 자리도 지켜야겠다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생존 전략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치고 빠진 거고 이미 이제 타겟팅을 다시 한 거죠. 뭐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드라마 1부 보고 2부 꿀잼이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딴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인공도 바뀌고 완전히 스토리가 그럼. 바뀌었어요. 이분은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한 근데 거예요. 보통 국민의힘에 이렇게 진영을 넘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의 특징이 그냥 넘어와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 자기 할 일이라는 것을 꼭 자기가 넘어왔던 그 진영에 대한 이런 비수를 꽂고 뭔가 공격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거의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좀 불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장창 얘기했던 보조금 카르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학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주제를 고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의 심기를 한번 영린을 건드린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의 의미로 보조금에 볼수 대해서 있고. 힘을 실어드린 발언이군요. 그러니까 참 보조금이라는 게 왜 보조금 그 자체가 나쁘겠습니까? 그 보조금을 잘못 쓰이는 데가 있고 당연히 인간사에 당연히 부정이 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서 고치면 될 일인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 주장창 검찰이 하는 이야기를 정치권에 와서 스피커로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 참 마이크가 너무 아까운 그런 발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보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했지만 이러다 죽겠구나. 예, 충격이 컸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를 했는데 이걸 직접적 타격을 안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타격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올리니까 쳐내려고 하는데 나 같은 거는 진짜 한 줌 먼지로 가겠구나.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태세전환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보면 참 비겁한 지식인의 어떤 대표적인 표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굴복하고 본인이 가져왔던 지식인으로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신념과 가치조차도 일말에 지킬 수 있는 한 줌조차도 남지 않았다. 정말 너무 비굴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김건희 명품에 대해서 나는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 예.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더라도 그걸 소신 지키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꼬리 팍 내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뜬금포로 맥락 없이 갑자기 무슨 왜 노무현재단 평당 2,100만 원 이거 다 행안부 여가부에서 다 해서 이거 국가 재정으로 해서 다 검토가 된 거예요. 네. 그럼 한남동 공간은 평당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노무현 아까 재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돈 액수도 틀렸대요. 아, 틀렸어요. 맞지도 그러니까 않답니다. 최소한 팩트도 틀리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조급해서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권력에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냥 시녀 뭐 아니면은 뭐 사냥개도 아니라 이거는 뭐 집 지키는 앞에 있는 그냥 개가 되겠다. 그런 수준이라서 너무 좀 비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좀 측은한 게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모든 신뢰를 다 잃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비상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민심을 대변하고 당의 문제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고쳐내야 총선에도 도움이 될 텐데
이분들 오셔가지고 지금 다 자기 장사를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더 문제 제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더 잘 싸우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인재로 지금 인정을 받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의 계속 공격을 위한 공격들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매우 이거는 또 정치 퇴행에 좀 네. 앞장서는 길 아닌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데도 김경률 비대위원에게 뭐 저런 것 하라고 내가 모셨다라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이렇게 운동권 청산, 뭐 386 청산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치 무슨 시대 정신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지금 해야 되는 건 민생 아닙니까? 아니, 지금 총선은 특히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총선은 정부 심판론이냐, 정부 지원론이냐 이게 늘 등장하는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심판론이 너무 널리 퍼져 있단 말이죠. 이거를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운동권 청산론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한국갤럽을 통해서 세계일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예. 소위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공감한다가 45%, 공감하지 않는다가 45%예요. 그러니까 비등비등해요. 근데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60%가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도 프레임 전환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적어도 운동권 청산론에 대한 공감 비율이 더 높게 나와야 예.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래 운동권 뭐 16대 총선부터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으니까요. 지금 당시 386 운동권 출신들이 네. 그러니까 20년 넘게 오래 한 건 맞는데 공감한다가 그래도 45%또 그만큼은 공감 안 한다. 뭐 그게 개개인의 어떤 잘못 내지는 개개인의 자질 문제로서 그 사람이 퇴진해야 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룹으로 묶어서 다 물러나라. 이거는 공감을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프레임 전환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수준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합리적이고 냉철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런 것 하라고 내가 모셨다. 딱 수준이 그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난 꼬투리나 잡고 상대 헐뜯어서 뭔가 정치적 이득 얻으려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운동권 청산이요? 뭐 예를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려면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국정을 지지해 주십시오 하려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믿어요? 민생을 잘할 거라고 누가 기대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이게 내세울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운동권이라는 부분들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이죠. 좌파, 반국가 세력, 뭐 반공을 차마 이제 말을 못하니 운동권이라는 게 공산주의에 젖어서 여러 가지로 국가를 혼란스럽게 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자. 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보수층의 지지를 그냥 균열되는 거 막자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잡아놓고 면피하자. 그 전략이 아니고서는 지금 뜬금없이 운동권 청산입니까? 운동권이 청산이 되면은 나라의 민생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외교가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아닌 줄 알면서 결국엔 표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김경률 비대위원까지 싸잡아서 오늘만 사자입니다. 오늘만 그냥 면피하고 오늘만 버티고 이번 총선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네. 다음 어떻게든 되겠지. 좀 점핑하자면 백석을 지키기 위한 보수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다. 그렇죠. 백성만 지키면 그래도 난 면피하고 살아난다예요. 근데 백성 미만으로 가면 결국에는 다 사라지고요. 6, 윤석열 70대 대통령 내려와야 TK 돼요. 결집.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법률가니까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한동훈 위원장 맞춤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우리 소송할 때도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다 주장 증명을 못할 때는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 패소의 위험을 이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권 천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여론이 커요. 그리고 검찰의 정권 청산 여기에 대한 여론도 크거든요. 그럼 둘이 똑같이 팽팽하다고 했을 때에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당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무한 책임으로 전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시대 정신을 운동권 청산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인구 재앙으로 국가 소멸 위기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쥐고 있고 예.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 키를 갖고 있어요. 그 운전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소멸될지 유지될지 발전될지 결정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아직도 똑같이 국민들의 여론이 반반이니까 그 반반 위에 편승해서 똑같이 싸운다? 결국 국민들은 입증 책임 원리에 의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결코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고 또 역사적으로 좀 대한민국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예. 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의 좀 아픔을 좀 돌아보실 수 있는 좀 예. 그런 시각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문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대표가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주관식 질문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과 이 대표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각 26%로 공동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29일에서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면접조사를 했는데요.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수준입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인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 선호도들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런 결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선에도 나오셨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장래 대통령감으로 좋다라는 게 공동 1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약속 대련이나 뭐 여러 가지 충돌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설문조사 결과들에서는 긍정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 의미가 없다? 그럼요. 뭐 차기 정치 지도자, 차기 정치 지도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려면 3년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역대 보면은 뭐 지금 옆에 이낙연 지금 보면은 전 대표도 있잖아요. 3%잖아요. 이분이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45%, 50%까지 치솟았던 것이고요. 아주 불과 대선 앞두고 1, 2년 전에. 네. 그 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도 아마 총리도 그때는 차기 대통령이 된다라는 여론조사 나왔기 때문에 의미 없다. 다만 저는 의미를 찾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굉장히 비참해야 될 수치다. 윤석열 대통령을 넣진 않았겠지만 예. 이제는 윤석열 지우기가 시작된 게 아닌가. 보수층에서. 이 설문의 의미는 오히려 그럼요. 그렇게 봐야 이제는 된다. 빨리 봐봐요.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권인데 거기에서 이제 한동훈이라는 미래 권력을 벌써 띄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는 보수층 희망이 없어. 그렇군요. 새롭게 갈아 껴야겠는데 불과 2년 돼서 갈아 끼겠다는 소리입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부끄러울 일이고요. 본인 스스로 지금 뭐 뽐잡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랑이를 키우든 뭐를 키우든 모르지만 보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이제는 실질상 레임덕을 경험하고 있는 수치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그 숨어있는 뜻을 그렇게 또 그리고 잡아내셨네요.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 둘을 한번 돌려보라고 하세요. 쫙 윤석열 그 밑에 기간 있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못 돌리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지표다라고 저는 보고요. 큰 의미는 없고요. 또 하나는 여야, 아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두 쪽 진영 다 지금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 외에는 다른 네. 선택지가 좀 없는 것이고 참 재밌는 것은 여기 없음이 23%인데 네. 누군가가 이름을 개명을 해서 없음이라고 이름을 하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좀 정치에 대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기 어려운 그런 예. 전 조사라고 봅니다. 아니요, 없음과 모름을 합치면 1등이에요. 31%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 설문 문항을 보면 예. 주관식으로 이름을 적게, 이름을 말하게 네. 설문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최근에 가장 뉴스 점유율이 높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거대 양당의 대표격인 두 사람의 이름이 네. 뉴스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고 뉴스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뭐 생각나는 이름 먼저 나오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높게 나온 것인데 뭐 잠깐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옛날에는요 고건 총리가 압도적으로 1등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네. 고건 총리가 압도적으로 1등 나서
그 다음 대통령은 다 그건 당시 총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출마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마지막에 출마를 포기하셨죠. 그리고 뭐 반기문 전 사무총장 많아요. 이런 예는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저도 큰 의미는 없다에 공감합니다. 예, 워낙에 인용이 많이 된 기사라서 저희가 의미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뭐 정치가 지금 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이긴 한데 그래도 좀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열망도 동시에 저는 물밑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셔서 좋은 정치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늘 숙제예요. 국민 눈높이를 언제까지 쫓아가기만 할 것이냐. 김대중 대통령 국민보다 반발은 앞서가라. 그래야 정치가 정치다워진다는 말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좀 정치 전반적으로 여야가 조금 더 각성해서 국민 눈높이보다 조금 반발 앞서가는 정치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곧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관련한 것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난번 총선 때 준연동형을 정의당 등 소수당과 힘을 합쳐서 밀어붙였다가 다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나쁜 점은 이것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약간 포장을 해서 과거와는 다른 듯이 보이기 위해서 그것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국회의원이잖아요, 이건. 지방의원을 뽑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그걸 대한민국의 권역을 나눠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러면 오히려 국회의원 제도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병립형을 하려면 그냥 깔끔하게 병립형, 아니면 연동형을 사수를 하든지, 이건 지도자가 입장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사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영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은요, 최경영의 정치본색으로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현실한 홍보를. 정치본색. 예. 맞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